이거 뭐야? 신경계 이거는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외워서 한다라고 해서 하기가 힘들잖아. 문제도 계속 바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원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에 가깝지. 이해를 잘 해서. 근데 생각보다 19번하고 20번을 맞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일단 중추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사람들이 꽤 있던 걸로 봤는데. 음, 그니까. 그래서 이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그래서 개발 틀렸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항상성 오늘 목표는 항상성 마무리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중간고사 파트를 하겠다, 이런 게 목표가 되겠죠. 만약 오늘 항상성 파트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서 조금 시간 자체는 널널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병원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뭐 그거는 그거고. 해보면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체온 조절이랑 혈당량 조절까지는 했었어요. 방금 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요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조절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삼투압 조절인데, 일단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몸이 짜고 싱거운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 삼투압 조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예 Na 플러스 농도 조절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더라고. 요즘에는 아예 나트륨 농도 조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마다 그냥 삼투압 조절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고요. 나트륨 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삼투압 조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설명은 결국은 나트륨 농도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염류가, 무기 염류가 나트륨이잖아. 많이 봤지 않아? 요즘에 최근에 논문 나왔는데, 최근 밝혀진 거에 따르면 이제 한국인이 이미 이쪽으로 진화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어떤 식이 돼버렸냐면, 짜게 먹는 게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논문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미 짜게 먹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짜게 먹는 게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버린 거야. 약간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는다라고 할 때 항상 뭐라고 해? 막 고나트륨, 저나트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라는 얘기는 항상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짜고 싱거운 걸 얘기하는 게 이 나트륨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확하게 이 나트륨 농도라고 기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생원에서는. 우리가 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점은 적어도 고3 때 생투나 화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알면 되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대학교 가서 화학이나 생명과학과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게 되면 그때서나 배울 거니까, 우린 삼투압이 진짜 뭔지 이 정체를 알 것까지는 없고 단순히 나트륨 농도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위에 두 개 조절이, 우리 체온 조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일단 티록신, 그래서 티록신의 회로를 쭉 알아야 됐었죠. 티록신이 조절을 했고, 그리고 티록신의 분비 회로를 쭉 다 알았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도 관여를 했고, 그래서 에피네프린의 분비 회로를 알았어야 됐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열 발산량과 관련된 것까지, 그쵸? 피부 근처 혈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혈당량 같은 경우도 관여하는 호르몬만 해도 4가지였습니다. 그치? 일단 글루카곤, 인슐린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까지 있었던 데다가 얘네들로 안 끝날 경우에 당질 코르티코이드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나 되는 호르몬이 있었는데, 삼투압 조절은 훨씬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루트로 끝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보조하는 거 하나 더 정도가 끝이라서 얘는 좀 이야기 자체는 편하긴 해.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항상성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네, 시작은 간내시상하부. 네, 여기서도 간내시상하부를 시작할 거고요. 바로 뒤로 가서 그냥 호르몬 이름부터 적어놓고 시작해보면요, 삼투압 조절을 하는 호르몬은 결국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ADH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이 ADH,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 결국 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어떻게 삼투압을 조절하느냐,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얘는 이름 그대로 항, 막는 거고 이뇨,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막는데 이뇨가 뭐냐면 오줌 누는 거잖아.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줄이는 호르몬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소변을 막는 느낌보다는요. 소변을 줄이는 형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 앞에부터 다시 다루기 시작하면 2단원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원래 소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분을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소변으로 만들려고 처음에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원료고 그 원료가 최종적으로 몸에서 나가는 소변 그러니까 오줌이 되는 이 사이에 가공 과정이 있단 말이야. 어떤 가공 과정이 있냐면 이 원료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꺼내오는 과정이 존재하죠. 뭐 이 꺼내오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뒤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그러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 꺼내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수분,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꺼내올 건데 그 꺼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ADH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을 하는 게 이제 소변을 만드는 곳, 즉 신장 콩팥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한테 가서 이 원료에서 오줌 사이에 일어나는 수분의 재흡수를 수분을 다시 흡수하는 거,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사이인데 이 사이가 조금 신박합니다. 왜냐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데가 어디냐면 뇌하수체 후엽이잖아요. 그치?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떠올려 보면 여기까지 적고 나서 그럼 얘한테 분비하라고 얘가 명령을 내리는 이 중간 과정을 봤어야 되잖아. 그래서 티록신 같은 경우는 갑상샘이니까 우리가 찾아봤더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었지.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하고 그 앞에도 호르몬 TRH, TSH 이런 게 나왔던 거고. 근데 뭐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분비되는데 이자 자극 호르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게 관여하지 않는 거고 아예 중간이 다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인슐린은 부교감신경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쩌고 자극 호르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전부 호르몬을 통한 경로가 되고 없으면 신경이 껴여 들어가 있는 경로가 되는 건데 얘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얘는 아마 답지가 아직 내가 안 바꿔놓은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간내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후엽 사이에는요. 명령체계가 아니라 애초에 뇌하수체 후엽은 간내시상하부에서 그대로 뻗어나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사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얘기를 해보면 그 우리 담즙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쓸개즙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이제 담, 쓸개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쓸개에서 분비되는 즙이야. 근데 중요한 게 쓸개는 쟤네들을 분비만 할 줄 알고 저장만 할 줄 알지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저 쓸개즙하고 담즙은 누가 만든 거냐면 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는 간이 만들고 근데 간이 만든 걸 담, 쓸개에다 저장을 했다가 쓸개는 분비만 하는 형태가 되는 이런 느낌인 건데 이 ADH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이 만들어서 분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만들기를 간내시상하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뇌하수체 후엽에다 담아놨다 분비하는 개념이라서 얘는 이 사이에 명령체계가 따로 필요하지가 않다가 돼요. 애초에 그냥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간내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후엽에 대한 얘기를 언급은 해야 돼. 이 ADH 얘기를 할 때. 근데 이 사이의 명령 경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안에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호르몬의 명령체계를 갖는다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답지에는 아마 이게 교감신경으로 적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없애주면 될 거예요.
그치? 답지에 뭐라고 적혀있어? 어? 그냥 바로 연결되어 있어? 내가 고쳐놨구나.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끝인데 삼투압을 조절하는 한 가지 더. 원래 이걸로만 조절해. 우리는 삼투압 조절을. 근데 단순히 삼투압 조절은 이걸로 끝인데 이걸 Na 플러스 농도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나면 하나 더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투압만 조절할 거면, 그러니까 내 몸이 짜고 싱거운 것만 조절할 거면 물을 많이 버리고 적게 버리고 이것만 조절하면 되잖아. 그래서 내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대. 그러면은 요 항인효 호르몬이 나와서 물을 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좀 싱거워지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내 몸에 나트륨이 너무 적어. 반대로 혹은 물이 너무 많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물을 많이 버리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ADH 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 제흡수 촉진하는 게 줄어드는 거니까 수분 제흡수가 억제되면서 물을 많이 버리는 거지.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 몸을 다시 싱겁지 않게 바꿔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단순히 삼투압 조절만 생각하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나트륨 농도 조절로 바꿔놓고 나면 애초에 나트륨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입니다.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다른 이름은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이름을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예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무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어디서 분비돼요? 아니, 이 사람들 있지 않았나? 없나?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거지. 네,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같이 분비되는 거잖아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랑. 그래서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표적기관이 콩팥입니다. 얘는 콩팥에 가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얘의 표적기관이 콩팥이었는데, 얘도 콩팥인데 얘는 콩팥한테 Na 플러스 제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얘는 부신 겉질이니까 앞에 뭐가 있겠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겠죠? 그리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앞에 간내 시상하부 있을 거니까, 아니, 뇌하수체 전엽이 있을 거고, 뇌하수체 전엽 앞에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랑 그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럼 그건 그냥 호르몬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때랑 똑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게 당질 코르티가 아니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되면 이건 나트륨 농도 조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콩팥에 가서 Na 플러스 제흡수를 시켜서, 이건 이제 나트륨을 버려야 되는 걸 안 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몸이 싱거울 때 짜게 만드는 효과가 되겠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는 삼투압 조절을 위해서 싱거울 때 짜게 만드는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내 몸이 나트륨이 모자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잘 안 해요. 그냥 안 배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마 혹시 이것도 답지 아까 펴놓은 사람 있으면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있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경로에 내가 적어놨냐? 없지. 그래서 내가 안 적어놨을 거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비해서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그냥 안 다루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얘는 설명은 해드리는데 그냥 딱히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대부분 안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삼투압 조절에 있어서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본적으로 기억을 잘 하고 계시면 돼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배우면 선생님도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얼추 떠올리기만 하면 될 거야.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두 개에 비해서 삼투압 조절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끝.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체온 조절은 말 그대로 체온을 조절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고요. 혈당량 조절도 말 그대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니까 거기서 끝나. 혈당량 조절은 말 그대로 혈당 조절하고 끝나고요. 체온 조절도 체온을 조절하고 끝나는데, 문제는 이 삼투압 조절은 삼투압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하다 보면 다른 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어떤 게 영향을 받을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ADH가 있었어. 그래서 ADH 분비가 이렇게 촉진이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수분 제우스가 결론적으로 촉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ADH 분비를 촉진시키는 상황부터 봅시다. 자, 언제 촉진됩니까? 내 몸이 짜야 촉진되는 거겠어? 내 몸이 싱거워야 촉진되는 거겠어? 둘 중 어느 쪽이야? 짜야랑 싱거워야 다 나왔네. 짜야 촉진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이 짤 때 ADH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내 몸이 지금 짜니까 아, 내 몸 지금 짜 죽겠는데 물 버리면 안 돼 하면서 물을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 수분 제우스를 촉진한다는 소리는 버리려던 물을 아니 그 물 버리면 안 돼 다시 가져와 이렇게 시키는 게 ADH이기 때문에 내 몸이 짤 때 나오는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삼투압이 높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짤 때, 내 몸의 농도가 높을 때, 내 몸의 삼투압이 높을 때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몸의 물 중에서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요? 사실 대부분이라고 하면 되게 너무 여러 가지 형태일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있는 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이게? 피, 혈액. 딱 우리 얼추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 뭔가 혈액이 되게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 실제로 우리 피 너무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냥. 그런 이유가 결국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물도 제일 중요한 물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물 중에. 그런 그 혈액 속에 있는 삼투압을 얘기할 때를 우리가 혈장 삼투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혈액 속에 있는 물을 혈장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혈액 전체에서 물 파트, 혈액 전체에서 물만 딱 부르는 표현이 혈장입니다. 그리고 세포 쪽은 혈구라고 따로 부르지. 그래서 우리 이 혈장에 대한 삼투압을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버리려던 물을 다시 몸으로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늘어나는 걸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봐봐. 생각을 해봅시다. 혈액량이 어떻게 되겠어? 네, 평소보다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몸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삼투압 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액량을 늘려버려. 그리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어떻게 되게? 높아집니다. 혈압이 왜 높아져? 말 그대로 많은 혈액이 혈관 안으로 흘러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혈관이 받는 압력은 높아지겠지. 그래서 혈압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짜게 먹으면 고혈압에 걸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장 삼투압이 그만큼 올라가고 ADH 분비가 촉진되면서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게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짜게 먹게 되면 이 조절 과정이 고장나면서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뭐가 됐든 이런 조절 과정이 추가로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또 사실 얘네보단 좀 덜 중요하지만 어떤 얘기도 있을 거냐면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지. 왜? 우리가 오줌으로 나가던 물을 뺏어왔잖아.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우리 몸을 싱겁게 만들기 위해서 오줌이 짜게 되겠죠. 자, 요 과정 자체 중요해.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실제로 이 ADH는 혈장 삼투압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애들이다 보니까 언제도 분비가 되냐면 혈액량이나 혈압 자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ADH 분비 자체가 혈액량이나 혈압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혈액량이 어떨수록 ADH 분비가 촉진될 것 같아요? 적을수록. 혈압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ADH 분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2명을 갖다 놓고 둘의 혈장 삼투압을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한 명은 저혈압 환자인 거고 한 명은 정상 사람이고 한 명은 고혈압 환자인 거야. 그래서 고혈압 환자, 저혈압 환자, 정상 사람 3명 갖다 놓고 3명의 혈장 삼투압을 똑같이 유지해. 그래도
그 상태에서 ADH 분비량을 보면 고혈압 환자한테서의 ADH 분비량이 가장 적습니다. 저혈압 환자에서의 ADH 분비량이 가장 높아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ADH 분비량 자체에 혈액량이나 혈압 같은 게 영향을 줘. 왜? 이 ADH가 혈액량이나 혈압을 바꿀 거라서. 그리고 이게 요 항상성 파트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파트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도 거의 계속 나오던 거야. 근데 한 7년 전부터 한 2년 전까지 이게 항상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요즘은 또 저 위에 두 개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는. 아무튼 보통 이제 응용은 이쪽과 관련된 응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까지? 이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ADH 그러니까 함투압 조절 경로 회로 자체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ADH라는 호르몬과 얘기를 해볼게. ADH의 촉진이라고 하는 거에 원인이 되는 게 혈장 함투압 증가, 혈액량 감소, 혈압 감소라고 하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ADH 촉진이 되고 나면 그 결과적으로 생기는 변화가 혈액량이 늘어난다거나 혈압이 늘어난다거나 오줌량이 줄어든다던가 오줌 삼탑이 늘어난다던가 라는 결과도 있다라는 거. 사실 여기 혈장 삼투압이 감소한다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건 여기다 적어주진 않을게요. 여기다 적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거야. 혈장 삼투압이 100이 정상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그냥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평소 상태야. 이게 항상성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하면 자 150인 상태랑 50인 상태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그러면 150이었던 사람은 ADH 분비가 촉진될 거 아니야.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얘를 낮추게 될 거고 50인 사람은 혈장 삼투압 촉진이 아니라 ADH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억제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삼투압이 낮은 거니까 억제되겠지. 억제돼서 올라갈 건데 얘가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50은 낮아져봤자 한 120, 110 정도까지만 낮아질 거고 50에서 올라가봤자 한 90에서 80 정도까지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DH가 많은 사람은 최종적인 혈장 삼투압도 더 높아. 왜냐면 원래는 더 높았었을 거기 때문에. ADH가 적은 사람은 원래는 더 낮았을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혈장 삼투압도 결국은 낮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ADH가 얘가 많이 나오고 얘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역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혈장 삼투압에 대한 얘기는 적지 않을게요. 왜냐면 반대로 이 두 사람의 혈액량을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혈액량은 이 사람의 혈액량이 엄청 많아진 상태가 되고 있고 이 사람은 엄청 적은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딱 완전히 크로스로 바뀐단 말이야. 혈액량이나 혈압 같은 건. 근데 혈장 삼투압은 저 둘이 누가 더 크고 작고가 바뀌는 건 아니야. 결국 원래 컸던 사람이 계속 커요. 혈장 삼투압. 왜? 원래 너무 짰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싱겁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싱거웠던 사람도 조금 높여놨지만 결국은 그래도 여전히 싱거운 거고. 그래서 우린 요렇게만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ADH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삼투압 조절의 경로만 기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건 사실 어떤 생명과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기초 지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를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때 이 그래프에서 항상 우린 여기가 이제 보통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면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 특히나 이제 과학 쪽에서 더 많이 얘기하는 이 그래프를 해석하고 분석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항상 어느 경우에든 X축이 주로 원인이 되고 Y축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지금 얘기한 대로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X축은 항상 원인이고 Y축이 결과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 원래 우리 함수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왜? X 뭐야? 정의역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야.
우리가 y축을 우리가 공역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 y값들 중에서 정역인 x한테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 이런 식으로 불렀고. 기억나 혹시? 언제 배웠냐 이거? 언제 나오지? 아무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같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아닌가? 중학교 때 함수가 안 나오나? 네, 항상 나오긴 하는데. 함수를 배울 때 거의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정역,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어? 아, 그럼 진짜 최근에 했네. 얼마 안 됐겠네. 아닌가? 이제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거는 정역. 그러니까 항상 우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야? y는 4x 이런 식으로 해서 x 값을 대입해서 y 값이 구해지는 형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x가 대입해야 될 값, 즉 원인이 되는 거고, y가 항상 결과가 되는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기본이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이고, 기본은 x를 원인, y를 결과로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x축에 혈장 3차합이 오고 y축에 ADH가 올 때랑 x축에 ADH가 오고 y축에 혈장 3차합이 올 때, 혈장 3차합은 좋지 않은 예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x축에 혈액량이 오고 y축에 ADH가 올 때랑 x축에 ADH가 오고 y축에 혈액량이 올 때랑은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x축에 혈액량이 오고 y축에 ADH가 올 때는 이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지. 혈액량을 원인으로 ADH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반비례가 된다고. 그런데 ADH가 X축에 오고 혈액량이 Y축에 오게 되면 ADH를 원인으로 한 혈액량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땐 이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위에 체온 조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복잡한 형태로 그래프를 응용하긴 하는데 요즘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기본이 아니고 응용이니까 그건 이제 나중이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꼭 X축과 Y축, 그리고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도 하더라. 그냥 그래프를 봤는데 X축, Y축이 뭔지를 안 봐. 그런 경우는 되게 많더라고. 일단 그건 절대 안 되고, 항상 그래프를 보면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 X축을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Y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 이건 당장 요 단원을 푸는데도 필요하지만 사실 과학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리고 과학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되지. 함수가 나온다면 그 함수가 나오는 모든 것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건. 그래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됐나? 얼추 할 얘기는 다 끝났고, 그래서 항상성에 대한 거 요거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병 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 2단원에 나와요. 2단원의 마지막에 맞나? 아무튼 2단원에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대사성 질환이라는 파트를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건데, 되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배워. 그런데 이 대사성 질환 중에서 당뇨병은 이 항상성 파트에서도 결국 다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린 여기서는 일단 당뇨병을 우선 해보고 갑시다. 자, 당뇨병이 뭐예요? 이름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 당이 들어있는 오줌을 싸는 병입니다. 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은요, 전부 다 몸에 어떤 형태로든 저장되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섭취한 포도당 중에서 일부는 혈액에 그냥 녹아서 혈당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 혈당을 높일 정도로 당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린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인슐린이 분비될 거고요. 그 인슐린이 간한테 명령을 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할 거야. 그럼 글리코젠으로 바꿔 저장하겠지. 그러고도 남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글리코젠도 결국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간하고 근육에 저장될 만큼 저장되고 나면 더 이상 못 만든단 말이야.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섭취하게 되면 걔네들은 지방이나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정식 명칭이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그냥 비만 호르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 결국 이제 살이 찌는 거니까. 자, 근데 뭐가 됐든 어떻게든 저장하려고 하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소변에서는 단 하나의 포도당도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 근데 그래야 되는 포도당이 버려지는 거야, 그냥 소변으로. 소변 안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보통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요.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요 혈당량이라고 하는 항상성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까 얘기한 이 재흡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료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줌을 처음 만들어서, 그러니까 걸러내기만 했고 아직 완벽한 오줌을 만들기 전에 이 원료에는 원래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원료에서 포도당을 전부 주워 담아서 최종적인 오줌에는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포도당을 재흡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야. 애초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항상성이 만약에 포도당 10개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원료에서 오줌으로 갈 때도 10개만 주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 내 몸의 항상성이 포도당 10개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으면 이 원료에서 오줌으로 갈 때도 10개만 주스면 되겠지, 당연히. 근데 10개로 유지가 되었어야 하는 게 갑자기 11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11개,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료 속에 11개, 12개가 들어가. 근데 원래 우리는 10개라고 생각했으니까 10개만 줄 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한두 개 더 있구만 이러고 더 줍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차피 항상 10개였으니까 그냥 10개만 줍는다. 그러면 한두 개가 그대로 나가버리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소변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게 그냥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별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혈당량이라고 하는 항상성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고혈당 상태가 된 걸 당뇨병이라고 보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줌 속에 당이 들어있다라는 걸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고 해서 안 좋을 점은 없어요. 우리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내가 막 조난을 당했는데 목이 너무 말라. 오줌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당뇨병이면 약간 달달하지 않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당뇨병 자체, 그러니까 오줌에 당이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더 거슬러 가서 저번에도 이미 얘기했다시피 우리 혈액이 고혈당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어가는 거죠. 왜? 고혈당이면 어떻게 된다고? 혈액이 끈적거린다고. 혈액이 끈적거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지. 여기까지가 사실 당뇨병인 거고, 그 아무래도 문제라고 하는 그 병들이 너무나 큰 병들이라서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부터가 뭐가 있었냐면 막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혈관끼리 붙어버린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이 되니까 위험한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그 당뇨병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당뇨병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보통 선천적인 당뇨병과 후천적인 당뇨병의 차이도 좀 있긴 해. 기본적으로 1형 당뇨병이 대부분 선천적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이 대부분 후천적이에요. 그렇긴 한데, 근데 2형 당뇨병이 선천적인 경우도 있어. 우리 선천적이라는 게 뭐야?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태어나는 경우지. 후천적은 이제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병이 자라면서 생긴다던가 이런 게 이제 후천적인 거지. 그런데 이제 2형도 선천적일 수는 있긴 한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인슐린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어요. 그냥 이게 1형 당뇨병입니다. 없거나 일반인보다 적게 분비되던가 인슐린 조절이 잘 안 된다던가, 분비돼야 되는데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던가, 그러니까 아무튼 인슐린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야.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지. 왜냐면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거잖아. 근데 걔가 분비가 안 되면 혈당량이 높겠죠. 이게 1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은 특징이 뭐냐면요, 인슐린 주사만 맞으면 일단 문제는 다 막아놓을 수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왜? 내 혈당량을 조절시킬 수 있으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그래서 이제 이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특징이 뭐냐, 인슐린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 보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슐린을 섭취를 한다던가 어떻게든 인슐린 공급만 해주면 문제는 막아둘 수가 있다. 이게 이제 1형 당뇨병의 특징인데, 2형 당뇨병은 어떤 애냐면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형 당뇨병은 뭐냐,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다 분비가 되는 거야. 조절도 잘 돼. 인슐린을 분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절은 잘 돼. 근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인슐린이 간에 가서 간한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라고 명령을 하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건 간의 역할이잖아. 그걸 못하는 게 2형 당뇨병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형 당뇨병이 그래서 더 위험해. 왜냐면 인슐린 주사로 안 돼. 왜? 얘는 원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인슐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지금 뭐가 문제냐, 인슐린이 가서 명령을 내리면 얘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인슐린 주사, 인슐린 약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 위험하게 되는 게 2형 당뇨병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쪽이 후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간은 태어나고 나서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근데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좀 더 선천적인 당뇨병인 경우가 많다. 사실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얘는 인슐린은 잘 분비한다. 얘는 인슐린은 잘 분비를 못한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로 해결이 가능하다. 얘는 인슐린은 잘 분비한다. 근데 간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인슐린 주사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병원체 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니? 수민아? 괜찮지? 안 하고 끝날까요? 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싶지도 않고. 병원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병원체에 대한 내용을 어차피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병원체가 이제 요 항상성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3단원의 마지막 단원의 앞부분이 돼. 그리고 이 병원체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 또 나오냐면 1단원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음 주부터 1단원부터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병원체 얘기를 해야 돼, 그럼. 근데 지금 우리가 3단원에서 항상성까지 끝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병원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체를 하는 게 너무 좋은 시기니까 병원체를 합시다. 자, 이 병원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봤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병원체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병원체라고 하는 게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게 방금 얘기했던 바이러스랑 또 뭐 있어요? 익숙한 게 없어요? 뭐야? 세균. 우리가 흔히 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익숙한 병원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병원체는 이 둘을 포함해서 또 뭐가 있냐면요, 곰팡이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균류라고도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아예 곰팡이라고 명시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원생생물. 그리고 변형 단백질. 이 정도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쭉 특징이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해보고 어떤 병이 있나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세균. 일단 세균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애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면, 세균은 이제 단세포 생물 형태의 병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이런 세균, 그러니까 병원체들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모든 애들 중에서 가장 익숙한 애고, 그리고 가장 예방도 쉬운 애들에 속해요. 이 세균이라고 하는 애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리고 원핵 생물입니다. 우리가 원핵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사람
사람 세포를 염색한 다음에 관찰하면 일단 핵이 보여요. 그리고 핵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도 좀 볼 수 있고요. 이것저것 볼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이걸 관찰을 하면.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조금한 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애지간하면 이 리보솜까지는 보게 될 일이 좀 드문데, 근데 이 단세포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 보면 자세히 봐야 보이는 리보솜 빼곤 아무것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핵도 없고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이 원핵 생물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만두가 다 터져버린 만두전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얘한테는 핵이라고 하는 만두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핵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 핵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까지 또 있을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이 핵이라고 하는 만두가 터져버린 거야, 얘는. 근데 만두가 터졌어도 만두 내용물은 어디 있겠어? 이 안에 있긴 있겠지.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핵의 내용물은 갖고 있는데 그게 핵의 형태로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내용물을 갖고 있긴 있어. 그래서 호흡도 할 수 있어. 근데 미토콘드리아처럼 눈에 보이지만 않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원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세포 원핵 생물이고요. 또 우리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세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포벽이 있어요. 사람은 세포벽이 없죠.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식물은 세포벽이 있죠.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섬유질이 셀룰로스예요. 그래서 이 식물한테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생토에서나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세포벽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는 게 세균. 그리고 세균성 질환은 외워둘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바이러스들도 세균성 질환과 똑같은 병을 자꾸 일으키고 다녀가지고 세균성 질환들은 이름 앞에 다 세균성이 붙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세균성 질환 중에서 식중독이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식중독하면 다 세균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다른 것들도 식중독을 많이 일으켜서 세균성 식중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렴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폐렴은 전부 세균이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뭐가 나타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세균성 폐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균이 일으키는 폐렴에 대해서. 코로나가 이제 폐렴을 일으키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차피 세균성 질환들은 다 세균이 앞에 붙어. 세균성 어쩌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균성이 안 붙는 것들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외웁시다. 어차피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나중에 외우는 게 낫지. 지금 들어본다고 그때까지 기억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로 내려가 보면, 자 여기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게 생물이 맞긴 맞아요. 원래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아. 실제로 재작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운산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생물체 X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생물체 X인데 바이러스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물체냐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맞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근데 왜 이런 논란이 있게 되냐면 바이러스 자체가 생물이면서 동시에 무생물적인 특징을 너무 많이 가져. 반대로 생물이 가져야 될 특징을 너무 많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이 안에 핵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DNA, RNA 같은 거 덜렁 있고 여기서 끝납니다. 원래 우리는 얘가 막 세포호흡도 해야 살아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호흡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보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세균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안 갖고 있어도 그 내용물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원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봤는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껍데기, 핵산, 끝. 그 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자체로는 그냥 물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물체로 봐주긴 합니다. 왜? 핵산이 있다는 소리는 유전자가 있다는 소리고, 유전자가 있다는 소리는 생물이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우리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가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과 생물이 아니라고 무생물적 특징,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특징 이렇게 나눠보면 일단 생물적 특징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는 핵산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유전이 돼. 유전과 생식이 가능해. 그리고 유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도 가능하냐? 돌연변이도 가능해. 이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우리가 최근에 겪었죠. 막 코비드 막 변형된 코비드 엄청 많았잖아. 돌연변이 코비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가능한 거고 돌연변이는 원래 생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아무거나 냅두면 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무생물은 돌연변이를 못 한다고. 근데 무생물적으로 내려와 보면 얘가 왜 무생물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 애초에 구조 자체가 단백질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핵산 빼놓고 나면 있는 게 이 단백질 껍데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우리가 생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원래. 거기다가 얘는 혼자서는, 그러니까 얘를 관찰하고 있으면 물질 대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호흡도 안 해. 광합성 같은 것도 안 해. 단백질 합성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물질 대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얘 냅두고 그냥 보고 있으면 유전 생식 같은 것도 안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냥은 안 하는데 언제 하냐면 어떤 세포를 감염시켰을 때 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염시킨 세포를 숙주세포라고 한단 말이야. 그 숙주세포 내에서는 유전과 생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감염시키기 전까지는 물질이고 감염시키고 나서는 누군가를 감염시키고 나서는 생물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바이러스는 애초에 그 숙주세포의 효소를 갖다 씁니다. 물질 대사에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본인이 만들거나 본인이 얻어 쓰는 게 아니라 숙주세포 안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유전이나 생식하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 걸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숙주세포 거 갖다 쓰는 거예요. 딱 뭐만 빼고 유전자만 빼고. 유전자만 본인 유전자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숙주세포 걸 쓰는 거지.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 이걸 외워두셔야 되는 게 사실 방금 한 이 생물적 특징, 무생물적 특징은 1단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환은 뭐 홍역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코비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얘기할 건 딱히 없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는 나중에 가서 하는 게 더 나아. 너무 많은 게 있고 이것저것 얘기해 볼 거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밑에 애들은 특징적인 것들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해보면 자, 균류 곰팡이에 의한 병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곰팡이를 먹어서 걸리는 식중독 같은 거는 여기에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생물체에 의한 병이 아니라 그냥 이 곰팡이가 만들어낸 어떤 독성 물질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화학약품 먹었는데 갑자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그건 병원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팡이를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 몸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몸에 곰팡이가 핀 거 뭐라고요? 무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몸에 핀 곰팡이를 무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얘는 이제 다세포 진핵생물, 그러니까 사람처럼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세포고 그리고 뭐 키틴질의 세포벽을 갖는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런 세포벽을 갖는다는 정보도 알 필요 없고 그냥 균류, 무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몸에 핀 곰팡이, 그게 무좀입니다. 이거 말고 뭐 건선이란 병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안 다루니까 됐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동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물의 시초가 되는 격 정도가 되는데 근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동물이면 뭐야? 운동하겠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긴 하잖아. 운동성을 갖고 있긴 한데 운동성이 진짜 더럽게 적어요. 가장 대표적인 원생생물이 아메바예요.
이런 애들이지 원생생물입니다. 그래서 단세포긴 하고 얘네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 얘처럼 핵이 없는 그런 애는 아니고 핵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리고 심지어 본인 의지로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메바 여기다 냅두고 저 끝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취업할 겁니다. 아마 취업할 때까지도 여기에 있었던 아메바가 저쪽 끝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운동성은 진짜 구려. 워낙 조그만 애가 끽해봐야 엄청 열심히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일 수 있겠어. 근데 그래도 움직일 줄은 알아. 그래서 이 사이 되게 애매한 게 어떻게 작동하게 되냐면요. 자, 이 바이러스는 몸체가 되게 가벼우니까 뭐 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공기 중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균도 비슷합니다. 혹은 세균은 뭐 다른 어떤 우리가 뭐 변이나 이런 대변이나 이런 배설물 같은 걸 통해서도 많이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곰팡이 자체는 되게 무거운데 곰팡이의 포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가 물을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생생물은 이 모든 게 아니고 그리고 운동성을 대신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성이 너무 구려. 그래서 대신에 얘네들은 뭐 하냐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곤충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곤충을 통해 곤충으로 전염되는 병들을 원생생물계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말라리아.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말라리아. 그런 게 이제 원생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단백질은 할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거기도 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기도 하니까 단백질은 그냥 나중에 합시다. 여기까지.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